사우디의 칼리드 왕세자 전하가 마침내 전 세계를 뒤흔든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우리의 혈맹은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이 말은 평범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세계 질서의 완전한 붕괴를 알리는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선언이 발표되는 순간 워싱턴은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즉시 상황실로 달려가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380억 달러 투자 철회를 위협하며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베이징은 긴급 외교회의를 소집했고 유럽 전역은 기이한 침묵에 빠졌으며 영국과 프랑스조차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석유 왕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초강대국을 버리고 선택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저 파리드는 그날 왕궁 깊은 곳에서 일어났던 심장이 멎을 듯한 진실을 여러분께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왕궁 프레스센터에는 전 세계 28개국에서 온 3,200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NHK, 로이터, AP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세계적인 언론사 앵커들이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전광판 거래 속도는 비정상적으로 느려졌고 런던 금융가의 트레이더들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쿄 증시는 개장 후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고 국제 원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47달러 가까이 폭등하며 시장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칼리드 왕세자 전하가 미리 준비된 연설문을 밀쳐두고 전 세계를 향해 그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선택한 유일한 혈맹은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와 같습니다. 그 순간 프레스센터 전체가 폭발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3,200명의 기자들이 동시에 자리에서 튀어올랐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CNN 특파원은 생방송 중 마이크를 떨어뜨렸고 NHK 기자는 귀에 꽂은 동시 통역기를 잡아 뜯고는 멍하니 옆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워싱턴에서는 국무부가 즉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도쿄에서는 외무성의 비상 연락망이 전면 가동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 속에서 저 파리드는 프레스센터 맨 뒷줄에 앉아 두 손을 꽉 쥔 채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힘겹게 참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리드 압둘라 사우디 왕실 의전실에서 28년간 근무한 부실장입니다. 지난 28년간 저는 47개국 정상과 외교 사절들을 직접 맞이하고 배웅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거만한 악수도 보았고 일본 총리의 계산적인 미소도 보았습니다. 영국 왕실의 흠잡을 데 없는 예의를 목격했고 중국 국가주석의 차가운 눈빛도 마주했습니다. 왕궁이라는 화려한 무대 뒤에서 저는 그들의 진짜 얼굴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왕세자 전하께서 왜 전 세계의 예상을 뒤엎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외쳤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이나 즉흥적인 정치적 계산이 아닙니다. 제가 28년간 목격한 수많은 사건과 증거들 위에서 내려진 가장 냉정하면서도 가장 뜨거운 결단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왕실 의전실에 들어왔을 때 제 나이는 겨우 26세였습니다. 의전실은 왕궁의 심장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냉혹한 계급 사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내부에는 불문율이지만 절대적인 규칙, 국가 서열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대사가 몇 시에 왕세자를 만날 수 있는지, 접견실 의자를 몇 센티미터 간격으로 놓아야 하는지, 만찬에서 어느 자리가 왕세자와 가장 가까운지 등 모든 것이 이 서열표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전 절차가 아니라 우리 외교의 헌법이었습니다. 1위는 당연히 미국이었습니다. 사우디 무기 수입의 70% 이상이 이 군사 동맹국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사가 면담을 요청하면 48시간 내에 왕세자의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왕궁 정문에서 접견실까지는 90m 길이의 레드카펫이 깔리고 경호 인력도 2배로 늘어났습니다. 2위는 영국으로 석유 산업 초기부터 우리와 긴밀하게 연결된 오랜 파트너였습니다.
3위는 프랑스, 4위는 독일이었고 5위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경제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본 대사가 왕궁에 도착하면 의정관 2명이 차 문을 열어주고 은쟁반에 최고급 아라비카 커피와 대추야자를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한국의 순위는 17위였습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접견실은 왕궁 동쪽 끝의 작은 방이었고 레드카펫은 겨우 15m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대사가 방문할 때마다 경력이 짧은 의전관 1명만 배정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는 또 한국인들이군, 그들이 우리에게 뭘 줄 수 있겠어 라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매년 350억 달러 상당의 사우디 원유를 사가는 좋은 고객이긴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고객일 뿐 결코 형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 냉혹한 서열표가 흔들리기 시작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미국 국무부 특사 빅터 손이 왕궁을 방문한 그날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이란과 사우디의 긴장 관계가 급격히 고조되자 미국은 중동에 항공모함 전투단을 증파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사우디의 석유 증산과 군사기지 확장을 동시에 요구하기 위해 이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손은 노련한 외교관으로 180cm가 넘는 키의 은발을 단정하게 빗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외교관이라기보다 빚 받으러 온 사채업자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보통 외국 사절은 차에서 내린 후 의정관과 먼저 악수를 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 예의입니다. 하지만 손은 전용기 계단을 내려오면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휴대폰을 받아들고 워싱턴과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내민 손은 사막의 뜨거운 바람 속에서 무한하게 허공을 갈랐습니다. 왕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리야드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며 수행원에게 경멸적으로 말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이런 빌딩을 짓다니 가소롭군. $5달러가 없었다면 여긴 그저 모래밭에 불과했을 텐데.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남몰래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열표 1위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고 의전관으로서 저는 어떤 감정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왕궁 접견실에서 그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왕세자가 입장하기 전 모든 사절은 일어서서 기다리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하지만 손은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다리를 꼬고 태블릿 PC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왕세자의 발소리가 들려오는데도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28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례한 장면이었습니다. 왕세자가 들어온 후에야 그는 게으르게 일어나 왕세자의 손에 손가락 끝만 대충 갖다 댔습니다. 회담이 시작된 지 5분도 차에 되지 않아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국가 지도자와의 만남에서 개인적인 전화를 받는 것은 가장 심각한 외교적 결례입니다. 저는 즉시 수행원에게 눈짓으로 전화를 끊으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손은 왕세자를 향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전화입니다. 1분이면 됩니다. 그 1분은 4분이 되었습니다. 접견실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오른손 검지로 팔걸이를 천천히 두드리는 그 행동은 제가 28년간 배운 전하께서 극도로 분노하셨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사우디 왕궁의 서열표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그리고 저는 그 균열의 끝에서 마침내 한 나라의 이름이 떠오를 것이라고 예감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즉시 하루 150만 배럴의 석유를 증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동해안 주바일항에 미 해군 5 함대가 추가 정박권을 얻을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십시오. 이는 중동의 안보를 위한 요청이 아닌 명령으로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권 독립국가의 최고 지도자 앞에서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다니요. 그 자리에 있던 사우디 외교부 차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시뻘개졌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손특사 사우디아라비아는 동맹국의 합리적인 요청에 대해 항상 열린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동맹은 일방적인 명령과 복종 관계가 아닙니다. 상호 존중이 없는 동맹은 식민 통치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도 거절당해 본 적 없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비틀며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전하,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냉정하게 숫자를 보시죠. 사우디 전체 무기 수입의 73%가 미국제입니다. 154대의 F-15 전투기,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지스 구축함 기술 이전, 이 모든 장비의 유지보수 계약은 미국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독사 같은 눈빛으로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훑어보았습니다. 우리가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 사우디 공군은 이 주 안에 활주로에서 전부 마비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외교적 대화가 아니라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우디 관리들의 얼굴에는 굴욕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말한 73%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잔혹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회담이 끝난 후 손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구두굽이 왕궁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사우디의 존엄을 짓밟는 발걸음 소리처럼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것이 서열일 위 동맹의 진짜 모습인가? 73%의 무기 의존도를 무기 삼아 주권 국가를 하인처럼 부리는 이런 오만한 태도를 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지만 분노와 좌절 속에서도 저는 고통스러운 사실 하나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미국이 아니라면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가? 서방 강대국을 제외하고 이 지구상에 사우디의 방패가 되어줄 나라가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바로 그때 운명의 전환점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손이 왕궁을 떠난 지 이틀 후 저는 의전실 일정표에서 다음 방문객의 이름을 보고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 특사 박정호, 17위 국가에서 온 특사. 관례에 따라 의전 준비는 신입 의전관 1명, 접견실은 동쪽 끝 작은 회의실, 레드카펫은 15m였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또 석유 계약 때문에 왔겠지. 하지만 다음 날 왕궁에서 한국 특사 차량을 맞이했을 때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박정호 특사는 키 약 173cm의 평범한 체격, 깔끔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감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이탈리아 맞춤 정장에 은색 커프스 버튼을 빛내던 미국 특사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박 특사가 차에서 내린 후 보인 첫 행동은 제 눈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두 손으로 공손히 악수를 청한 뒤 또렷한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직접 마중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는 염려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괜찮으신가요? 28년간 47개국 사절을 맞이하면서 비아랍권 외교관이 제게 아랍어로 인사를 건넨 것은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인사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작은 의정관의 건강까지 걱정하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속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왕궁 정문에서 접견실로 걸어가는 동안 박 특사는 복도 양쪽에 도열한 위병들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위병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외국 사절들은 그들을 돌기둥처럼 여기며 거들떠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틀 전 손 특사는 위병이 문을 열어주었음에도 고개 한 번 돌리지 않았습니다. 접견실에 들어선 후 박 특사는 왕세자 전하를 기다리는 동안 제가 건넨 아라비카 커피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신 뒤 말했습니다. 아, 향이 정말 깊군요. 혹시 예멘 모카 지역 원두를 블렌딩한 것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커피를 아주 좋아해서요. 저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28년간 단 한 명의 외국 사절도 우리 접견실 커피 원두의 산지를 알아맞힌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형식적으로 한 모금 마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진정으로 이 커피를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문화에 대한 그의 진심 어린 존중과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이런 사소한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런 친절함만으로는 국가 서열을 바꿀 수 없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패트리엇 미사일의 위력 앞에서 아라비카 원두 산지를 구별하는 교양 따위는 아무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전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17위의 틀 안에 가두고 그날 보고 들은 것을 애써 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이미 제 마음속 견고했던 서열표를 완전히 박살낼 거대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3개월 후 중동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끔찍한 전화가 불타올랐을 때 제가 28년간 굳게 믿어왔던 서열 1, 위 미국, 5위 일본, 그리고 17위 한국의 진짜 얼굴이 가장 잔혹하고도 선명한 방식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제 평생의 신념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왕세자 전하께서 역사적인 결단을 내리시는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석 달 후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악몽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드론이 사우디 동해안의 아람코 석유 시설을 동시 타격했습니다. 새벽 3시 리야드 왕궁 지하 상황실에 경보가 울렸고 왕세자 전하께서는 비상 소집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우디 석유 생산량의 절반인 하루 570만 배럴이 순식간에 중단되었습니다. 국제유가는 개장 후 배럴당 67달러까지 치솟으며 세계 경제를 공포의 심연으로 밀어넣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석유시설 피격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란은 추가 보복을 위협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암시했고 중동 전면전의 공포가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리야드 시내에는 공습 경보가 울렸고 시민들은 슈퍼마켓으로 몰려가 물과 식량을 사재기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은 아이들을 꼭 껴안은 채 공포에 질린 어머니들의 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의전실 사무실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습 발생 불과 4시간 만에 영국 대사관이 자국민 긴급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서열 2위, 석유시대 초기부터 우리와 함께하며 100년 혈맹이라 자처했던 영국이 가장 먼저 짐을 싸서 도망쳤습니다. 영국 대사는 왕궁의 전화 한 통만 남겼습니다. 봉국 지시에 따라 대사관 전 직원은 바레인으로 이동합니다. 상황이 안정되면 복귀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은 외교부 직원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00년 동맹은 4시간 만에 사막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6시간 후 프랑스 대사관이 철수했습니다. 9시간 후 독일 대사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서열 3, 4위 국가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연이어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배신은 서열 1위 국가로부터 왔습니다. 공습 발생 12시간 후 우리는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미합 중국 국무부 지시에 의거, 주리아드, 미국 대사관은 모든 비필수 인원을 철수시키고 잔류 인원에 대해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합니다. 모든 비자 및 영사 업무는 즉각 중단됩니다. 미국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고려사항이며 이에 미합 중국은 사우디 현지 고용인에 대한 안전보장 의무가 없음을 통보합니다. 저는 그 문서를 3번이나 반복해서 읽었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사우디 현지 고용인에 대한 안전보장 의무가 없음. 이 한 줄의 문장은 독을 바른 비수처럼 제 심장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20년 넘게 충성을 다해 일한 사우디 국적 직원은 무려 340명이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340개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차가운 글자 한 줄로 340명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빅터손 특사가 대사관 철수 차량을 호위하기 위해 왕궁에 연락해 왔습니다. 그는 왕궁에 즉시 방탄차 8대와 군경 호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기들은 도망가면서 우리의 군사 자원을 동원해달라는 이 얼마나 파렴치한 요구입니까? 손은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파리드, 빨리 처리해. 우리 미국 시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단 말이야. 당신네 사우디 직원들 문제는 나중에 당신네 외교부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당신네 외교부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 말에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석 달 전 왕궁 접견실에서 73%의 무기 의존도를 들먹이며 우리를 위협하던 그 오만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사람은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며 도움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걸 속에서도 우리 사우디 직원들의 생명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공습이 발생한 지 이틀 후 리야드 시내의 대사관 밀집 지역인 알라킬 거리는 유령 도시로 변해 있었습니다. 낮에도 가로등 하나 켜지지 않았고 각국 대사관의 국기들은 모두 내려져 있었습니다. 영국 대사관의 창문은 두꺼운 나무판으로 막혀 있었고 프랑스 대사관 정문은 쇠창살로 봉쇄되었습니다. 미국 대사관 주차장에는 급하게 버려진 17대의 차량이 문이 열린 채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유령 도시의 한가운데 환하게 불이 켜진 건물이 한 채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열 17위 의정관은 신입 1명뿐이고 레드카펫은 15m에 불과한 그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모두 탈출한 이 지옥의 한가운데서 불을 밝히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태극기를 대사관 정문에 장엄하게 걸어두기까지 했습니다. 왕실 정보부를 통해 확인한 상황은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국의 임성환 대사는 공습 발생 직후 본국으로부터 철수 권고를 받았지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가 서울 외교부로 보낸 전문은 우리 정보망에 포착되었는데 그 내용은 저를 숨 막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현재 리야드에는 한국인 건설 노동자 1,200명, 교민 4,700명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들 모두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결코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대사관이 문을 닫는 순간 교민들은 버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저 대한민국 국민 6,700명의 마지막 방패입니다. 철수는 모든 교민이 안전해진 후에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대한민국 국민 6,700명의 마지막 방패입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등골의 번개처럼 차가운 전율이 흘렀습니다. 서열일 위 국가는 자신들을 위해 일하던 340명의 사우디 직원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서열 17위의 한국 대사는 6,700명의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 포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남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대사관이 보여준 놀라운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습 36시간 후 리야드 남부 공업지대에서 일하던 8,500명의 한국인 건설 노동자들은 회사의 긴급 연락을 받고 대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피난처로 향하는 길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건설 현장 근처에 살던 370여 명의 사우디 민간인 가족들이 대피할 교통편을 구하지 못해 길 위에서 공포에 떨며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울고 있었고 노인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건설사의 현장 책임자 정태화 씨는 즉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회사의 모든 대형 버스 12대와 트럭 15대에 이 사우디 민간인 가족들을 먼저 태우도록 했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피난 차량을 사우디 국민들에게 양보하고 자신들은 섭씨 48도의 땡볕 아래서 안전지대까지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섭씨 48도의 치명적인 더위 속에서 무거운 안전장비를 짊어진 채 묵묵히 사막 고속도로를 걷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뒷모습, 왕실 정보국의 감시 카메라 화면으로 그 장면을 보았을 때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자국민이 아닌 사우디인을 먼저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았고 그들은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눈앞에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왕궁에 보고되었을 때 왕세자 전하께서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정보국장이 조용히 물러나려 할 때 전하께서는 전례 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서열을 재평가하라. 제가 28년 동안 서열 변경 지시를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서열표를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사건이 며칠 후 터졌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불길이 겨우 잦아들고 리야드에 불안한 평화가 찾아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왕실 경호대에서 의전실로 긴급 전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전문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왕세자 전하의 둘째 아들인 파이살 빈 칼리드 왕자가 리야드 외곽 사막 고속도로에서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호 차량이 대형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겨우 14살인 어린 왕자는 심장이 멎은 상태로 파이살 국왕 전문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의료진은 다발성 장기 손상 및 두개골 골절이라는 잔인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술실 밖 복대는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피비린내와 소의 냄새가 뒤섞인 무거운 공기 속에서 왕세자비 전하께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경호대장의 보고에 따르면 왕세자 전하의 두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실의 지도자도 자신의 아이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파이살 국왕 전문병원의 수석 외과 의사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잔혹한 현실을 보고했습니다. 전하, 사우디의 의료기술과 장비로는 이렇게 복잡한 수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72시간 내에 해외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한다면 왕자님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72시간 사흘. 사막의 시간은 평소 느리게 흘러가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래시계가 흘러내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왕궁 비서실은 즉시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들의 긴급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한 곳은 당연히 미국이었습니다. 마요 클리닉, 존스 홉킨스 병원,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이들은 모두 사우디가 지난 40년간 천문학적인 액수의 의료 기부금과 연구비를 지원해온 곳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2시간 후에 도착한 답변은 피가 얼어붙을 만큼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마요 클리닉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환자의 현 상태 분석 결과 다발성 장기 손상과 두개골 골절이 동반된 복합 외상 수술은 본원의 통계 모델 기준으로 성공률이 22%입니다. 본원의 연간 수술 성공률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사례의 수용은 내부 심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현재 위원회를 소집하는 데만 최소 2주가 소요됩니다. 수술 성공률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죽어가는 14살 아이의 생명이 병원의 성적표를 떨어뜨릴 수 있어 받기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읽으며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의 답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복합 외상 수술을 담당할 팀을 구성하는데 최소 11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자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면책 조항에 먼저 서명해야 합니다.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본원의 이번 분기 외국인 환자 수용 쿼터가 모두 찼습니다. 다음 분기에 예약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 분기라니요? 석 달 뒤에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72시간 안에 수술받지 않으면 죽을 아이에게 석 달을 기다리라니요.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이 서방의 의료 시스템은 14살 아이의 생명 앞에서 성공률, 쿼터, 법적 면책이라는 주판알만 튕기고 있었습니다. 깊은 절망이 왕궁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왕세자비 전하의 울음소리가 복대에 울려 퍼졌고 왕세자 전하께서는 창밖을 응시하며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은 1분 1초 잔인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18시간이 지났고 남은 시간은 단 54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외교부 아시아국의 젊은 관리가 숨을 헐떡이며 왕궁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팩스 용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하, 한국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한국 서열 17위의 나라. 의료 분야에서 한국을 떠올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외교부 아시아 국장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독자적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에 연락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저를 포함해 왕궁의 누구도 한국에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팩스 용지에 적힌 내용을 읽는 순간 접견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못에 박힌 듯 그 구겨진 종이에 고정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외상객과 한지원 교수입니다. 방금 전송받은 진료 기록을 토대로 전 의료진과 긴급 논의를 마쳤습니다. 수술 가능합니다. 아니,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성공률이 22%라고요? 그것은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나머지 78%를 우리 손으로 채워야 할 이유입니다.
숫자로 14살 아이의 생명을 재단하는 것은 의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 외과 의사 3명과 수술 간호사 3명으로 구성된 긴급 의료팀이 지금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18시간 후 리야드 도착 예정이니 수술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으로 나머지 78%를 채워야 할 이유, 이 한마디는 왕궁의 절망을 가르는 한 줄기 번개와도 같았습니다. 미국의 최고 병원들이 22%의 성공률을 핑계로 AI를 거부할 때 한국의 의사는 그 22%를 포기의 명분이 아닌 도전의 이유로 바꾸었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는 친히 그 팩스를 들어 3번이나 반복해서 읽으셨습니다.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하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낮은 목소리로 명령하셨습니다. 칼리드 국왕공항에 전용 활주로를 비워라. 한국 의료팀이 도착하는 즉시 왕실 경호 차량으로 병원까지 호위하라. 1초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서열 17위 국가의 의료팀을 위해 왕실 전용 활주로를 개방하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명령이었습니다. 17시간 42분 후 한국 의료팀을 태운 대한항공 특별기가 리야드 상공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활주로에는 왕실 경호 차량 3대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트랩을 내려온 사람은 한지원 교수였습니다. 그는 흰 가운 위에 수술용 조끼를 더 싣고 한 손에는 의료 장비 상자를, 다른 한 손에는 환자의 CT 스캔 영상이 띄워진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레이저처럼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한 교수는 트랩을 내려오자마자 마중 나온 사우디 의료진을 향해 영어로, 그러나 그 어떤 아랍어보다도 뜨거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즉시 안내해 주십시오. 비행기에서 CT를 48번이나 봤습니다. 1분도 낭비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에서 CT를 48번이나 18시간의 긴 비행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그 14살 왕자의 신체 구조를 자신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공항에서 병원까지 20분 거리, 왕실 경호 차량은 사이렌을 울리며 질주했습니다. 한 교수는 뒷좌석에서 쉴 새 없이 사우디 의료진에게 수술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한치의 낭비도 허용하지 않는 그 집중력에 동승했던 사우디 의사는 훗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것은 18시간을 비행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가장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저 아이를 살릴 수 있겠구나. 병원에 도착한 한 교수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을 겨를도 없이 곧장 중환자실로 달려가 파이살 왕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는 창백한 얼굴의 14살 소년을 마주한 한 교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아이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나지막이 한마디를 건넸고 곁에 있던 한국인 간호사가 나중에 우리에게 그 의미를 통역해 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선생님이 왔다. 의학 용어도 통계 수치도 면책 조항도 아닌 그저 따뜻한 한마디였습니다. 미국의 병원들이 22%의 성공률 표를 들이밀며 문을 닫을 때 한국의 의사는 아이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목구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술은 14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왕궁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는 수술실 앞 대기실을 한 걸음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저 또한 복도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벽시계의 초침 소리를 세며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수술이 8시간째에 접어들었을 때 보조 간호사 한 명이 나와 보고했습니다. 두개골 봉합 완료, 현재 복부장기 손상 부위 복원 중입니다. 한 교수님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계속 수술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수술 12시간째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출혈량이 예상보다 많아 추가 수혈이 필요합니다. 한국 의료팀의 이은혜 간호사가 자신의 혈액형이 일치한다며 자발적으로 400cc를 헌혈했습니다. 자신의 피를 환자에게 수혈하겠다고 자원한 간호사. 그 소식을 들은 왕세자비 전하께서는 기도하던 두 손을 가슴에 꼭 모은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수술 시작 14시간 13분 만에 수술실에 붉은 등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한지원 교수가 걸어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에는 극한의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여튼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전하, 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왕자님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한 달간의 재활치료를 받으시면 다시 뛰고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왕세자 전하께서는 제가 28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행동을 하셨습니다. 전하께서는 한 교수에게 다가가 두 팔로 그를 힘껏 껴안으셨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최고 지도자가 외국인 의사를 포옹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있던 왕실 관리들과 경호원들, 그리고 저 모두가 그 자리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한 달간의 회복 기간 동안 일어난 일들은 한국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편견마저 완전히 부수었습니다. 한국 의료팀의 이은혜 간호사는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자가 회복될 때까지 자원해서 남았습니다. 매일 아침 파이살 왕자의 병실을 찾아 재활 운동을 도왔고, 아이가 병원 음식을 잘 먹지 못할 때는 직접 한국식 죽을 끓여 주었습니다. 아이가 지루해하면 한국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한국어 단어를 가르쳐 주었으며, 밤마다 악몽을 꾸며 깨어날 때면 침대 곁을 지키며 이마를 쓰다듬어주며 긴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퇴원하는 날 파이살 왕자는 휠체어에서 스스로 일어나 비틀거리며 이은혜 간호사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는 두 팔로 그녀를 꼭 껴안고 한 달 동안 몰래 연습한 한국어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누나, 고마워요. 한국이 좋아요. 왕세자비 전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고 이은혜 간호사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셨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은혜는 사우디 왕실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왕실 내부에 조용히 퍼져나갔고 왕궁의 한국에 대한 시각은 근본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감동과 은혜만으로는 국가 간의 서열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서열을 진정으로 뒤엎기 위해서는 가장 잔혹하고 냉혈한 국제정치의 전쟁터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의 순간은 가장 교활하고 비열한 상대로부터 찾아왔습니다.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파이살 왕자의 기적적인 회복으로 왕실 전체가 감동에 젖어 있을 무렵, 도쿄에서 리야드로 두꺼운 외교 문서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관인이 찍힌 이 문서를 가장 먼저 열어본 사람은 외교부 동아시아국의 관리였습니다. 그는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차관실로 달려갔고 차관은 즉시 왕궁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의전실 부실장으로서 저는 왕궁에 들어오는 모든 외교 문서 사본을 열람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책상 위에 놓인 그 문서의 내용을 읽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요구는 이러했습니다. 곧 열릴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대회의 공식 지도에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표기할 것이니 사우디아라비아는 앞으로 모든 공식 외교 문서와 국가 지도에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지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황당한 요구였지만 정말로 소름 끼치는 것은 문서의 마지막 단락이었습니다. 현재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에 진행 중인 총 380억 달러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수소에너지 개발, 자동차 부품 생산기지 등 경제협력 프로젝트가 양국 관계에 초석을 이루고 있음을 상기시켜드리는 바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현명한 판단. 그 글자 뒤에 숨겨진 의미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내 말을 들으면 380억 달러는 당신의 것이고 듣지 않으면 380억 달러는 없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외교 문서가 아니라 협박장이었습니다. 이틀 후 주리아드 일본 대사관의 야마모토 게니치 수석공사가 왕궁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서열 5위 국가의 수석공사인 그에게는 의전관 2명이 배치되었고 접견실도 중앙회의실로 정해졌습니다. 저는 의전 책임자로서 회담에 배석했습니다. 야마모토는 키 170cm 정도의 은퇴 안경을 쓴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친근함이 아닌 계산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구를 때마다 주판알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야마모토는 접견실에 들어서자마자 지나치게 공손한 90도 인사를 한 뒤 소파에 앉아 유유히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뱉은 첫마디에는 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차관님, 최근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졌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한국은 일본에 비해 경제 규모나 기술력에서 아직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전략적 판단을 흐려서는 안 되지요. 감정에 휩쓸려 그 한마디에 제 혈압이 순간 치솟았습니다. 만약 왕자의 생명을 구한 것이 감정이고 전쟁 속에서 대사관에 불을 끄지 않은 것이 감정이며 섭씨 48도의 사막에서 사우디 국민을 먼저 태운 것이 감정이라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380억 달러짜리 주판알보다 1000배, 만배는 더 소중한 감정이었습니다. 야마모토는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의 자료를 보여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일본은 사우디에서 총액 380억 달러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플랜트 120억, 수소에너지 합작법인 95억, 자동차 부품 생산 기지 87억, 스마트 농업 기술 이전 78억. 이 투자들이 사우디 비전 2030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바다 위 작은 암초 하나의 표기 문제에 불과합니다. 380억 달러와 작은 암초,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는 저울에 올려보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작은 암초. 야마모토는 한 국가의 신성한 영토를 작은 암초라고 불렀습니다. 의자 뒤에 서 있던 저는 남몰래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돈으로 한 나라의 영토 주권을 사겠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파렴치한가? 이자는 그것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개의치 않는 것인가? 하지만 저를 더욱 경악하게 한 것은 야마모토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던진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 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사우디와 매우 가까워졌다는 사실, 도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언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는 한 걸음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한국은 허울뿐인 나라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반짝 나타났다가 진짜 돈이 오가는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면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는 나라죠. 사우디가 진정으로 기댈 수 있는 파트너는 우리 일본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허울뿐인 나라라니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사우디 국민들을 자신들의 버스에 태우고 자신들은 48도의 폭염 속을 걸었던 사람들을 허울뿐인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성공률 22%의 수술에 도전해 14살 아이를 살려낸 의사를 허울뿐인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은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는 분노의 뜨거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야마모토가 왕궁을 떠난 후 사우디 외교부 내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은 380억 달러라는 숫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은 암초 하나 때문에 380억 달러를 포기하는 건 미친 짓입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독도가 뭔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일본을 지지하고 투자를 확보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왕세자 전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야마모토와의 회담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으신 후 전하께서는 한동안 침묵하시더니 제가 28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독도에 대해 조사하라. 한국이 왜 그 섬을 지키려 하는지, 그 섬이 한국에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상세한 보고서를 올리도록. 이틀 후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은 왕세자 전하를 격노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도는 과거 일본이 무력으로 아시아를 침략했던 제국주의 시대에 강제 병합된 한국 영토의 역사적 상징이었습니다. 약소국의 땅을 강대국이 무력으로 빼앗는 것, 이는 팔레스타인 문제의 구조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보고서를 다 읽으신 후 전하께서 내린 결단은 사우디 외교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380억 달러가 대수인가? 돈으로 역사의 정의를 살 수 있다고 믿는 자들과는 거래할 가치조차 없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강대국이 무력으로 약소국의 영토를 약탈하는 제국주의의 편에 결코 설 수 없다. 일본의 모든 요구를 거절하라. 그리고 공식 문서에 명확히 기록하라.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저는 이 명령을 기록하면서 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80억 달러의 손실을 감수하는 결단, 많은 이들이 보기에는 미친 짓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전하의 눈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원칙 앞에서 주판알을 튕기는 것은 노예의 습성이며 원칙을 지키기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이야말로 왕의 기품이라는 것을 전하께서는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야마모토는 긴급히 도쿄에 보고했고 일본 정부는 실제로 380억 달러 규모의 모든 투자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늦게 이 소식을 알게 된 것은 놀랍게도 한국이었습니다. 박정호 특사는 한참이 지난 후에야 외교 채널을 통해 사우디가 그들을 위해 380억 달러를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내온 감사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고결한 결단에 가장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한국이 감히 바라지도 못했던 일을 사우디는 먼저 나서서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이 감히 바라지도 못했던 일을 사우디는 먼저 해주었다는 구절을 읽는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타인에게 자신을 위해 희생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대사관에 불을 밝히고 22%의 성공률에 도전하고 48도의 사막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위해 기꺼이 380억 달러를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우디가 한국에게 보낸 응답이었습니다. 일본의 380억 달러 협박을 정면으로 거절한 이후 왕국 내부, 제 주변의 분위기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8년간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그 서열표가 제 머릿속에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왕궁의 모든 업무가 끝난 후 저는 텅 빈 의전실 사무실에 홀로 앉아 28년간의 기록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28년간 왕궁을 방문했던 47개국 외교관들의 방명록이 쌓여 있었습니다. 미국 방명록에는 대부분 흘려쓴 형식적인 인사말, 위대한 우정, 굳건한 동맹 같은 공허한 단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영국 대사의 기록은 필체는 우아했지만 내용 역시 관료적이었습니다. 일본 대사의 기록은 경제협력의 성과를 또박또박 나열해 놓았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의 방명록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의 글씨는 20년 전 부임한 초대 한국 대사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정갈한 한글과 아랍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고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께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넓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좋은 이웃이 되고 싶습니다. 좋은 이웃이 되고 싶다. 동맹도 파트너도 전략적 관계 같은 거창한 단어도 아닌 그저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20년 전의 그 소박한 한마디에 제 마음은 다시 한번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28년간의 기억을 하나씩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특사손의 오만함, 영국의 배신, 일본의 교활함, 그리고 한국, 아랍어로 먼저 인사를 건넸던 특사, 모든 경비병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던 그 남자, 전쟁 속에서 나는 6,700명 국민의 마지막 방패라고 선언했던 대사, 48도 사막에서 사우디 국민을 먼저 차에 태웠던 건설 노동자들, 22%의 성공률을 나머지 78%를 채워야 할 이유로 여겼던 의사, 기꺼이 자신의 피를 다른 나라 왕자에게 수혈해준 간호사.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제가 28년간 맹목적으로 신봉했던 그 서열표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무기의 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가장 어두운 밤에 누가 당신 곁에 남아있는지로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그 서열표를 꺼냈습니다. 금색 잉크로 쓰인 두꺼운 양피지, 제가 28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문서를 저는 천천히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위에 두 줄의 글씨를 썼습니다.
폐기 대상으로 분류할 것, 낡은 서열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하지만 서열표를 찢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결전은 며칠 후 전 세계의 운명이 걸린 가장 거대하고 위험한 무대 위에서 펼쳐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중심에는 왕세자 전하 앞에서 제가 28년간 목격한 모든 진실을 쏟아내야 할 바로 저 자신이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새벽 4시 잠에서 저를 깨운 것은 왕궁 비서실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전화를 받았고 이는 28년간의 습관이었습니다. 파리드 부실장, 왕세자 전하께서 지금 즉시 집무실로 오라고 하십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침대에서 뛰어내리면서 다리가 약간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 4시의 긴급 호출은 28년 동안 전쟁이 발발했거나 왕실 가족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 2번뿐이었습니다. 왕궁으로 향하는 길에 멀리 미국 대사관 방향에서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충돌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속보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왕궁의 분위기는 비정상적으로 삼엄했고 집무실로 향하는 복대는 완전 무장한 왕실 특수 경호대원들이 3m 간격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평범한 밤이 아니라고. 저는 두꺼운 참나무 문을 밀고 들어갔고 왕세자 전하의 뒷모습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등을 돌린 채 아직 동이 트지 않은 리야드의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몸을 돌리셨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숯불처럼 뜨거웠습니다. 파리드, 전하께서는 극히 드물게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다오. 지금 이 순간 워싱턴은 우리에게 이란과의 전면전에 휘말리라고 압박하고 있고 도쿄는 경제 보복을 암시하고 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진정으로 등을 맡길 수 있는 나라가 단 하나라도 존재하기는 하는가? 저는 목구멍이 타는 것을 느끼며 몸을 고추 세웠습니다. 그리고 28년간 왕궁의 복도에서, 접견실에서, 상황실에서 직접 목격하고 마음에 새겨온 모든 진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28년간 이 왕궁에서 47개국 사절을 맞이한 제가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나라는 존재합니다. 저는 서열일 위 국가의 민낯, 쏜의 오만과 배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열, 이 위 영국의 배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열 5위, 일본의 교활함과 비열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열표에 고작 17위로 기록되어 있던 대한민국, 그들의 진짜 모습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경비병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던 특사부터 전쟁 속에서 불을 끄지 않았던 대사까지 사막을 걸었던 8,500명의 건설 노동자부터 22%의 성공률에 도전했던 의사와 기꺼이 헌혈했던 간호사까지 저는 하나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전하, 우리는 28년간 종이 한 장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 종이는 우리에게 미국이 1위고 영국이 2위이며 한국은 17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서열표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무기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도 군사협정의 금액으로 쌓아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동맹은 가장 어두운 밤에 누가 당신 곁에 남아있는가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제가 28년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바에 따르면 가장 어두운 밤에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은 나라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는 천천히 두 눈을 감으셨습니다. 창밖으로 리야드의 여명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왕세자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그의 눈동자에서 저는 번개처럼 단호한 의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전하께서는 조용하지만 그 어떤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서실장을 부르라. 오늘 오후 4시 프레스센터에서 전 세계 언론을 소집한다. 이 세상의 잘못된 서열을 오늘 우리가 직접 바로잡을 것이다. 그날 오후 4시가 바로 여러분이 보신 그 장면입니다. 왕세자께서 연단 위에서 그 역사적인 선언을 발표하셨던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여러분이 듣지 못했던 몇 가지 세부 사항이 더 있습니다. 선언이 끝나자마자 CNN의 수석 특파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전하, 이번 결정이 미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왕세자 전하께서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파트너와 형제는 다릅니다. 파트너는 이익이 있을 때만 함께하지만 형제는 이익이 없어도 곁을 지켜줍니다. 묻겠습니다. 미국이 언제 우리의 형제였던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난 세월 동안 그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이어서 NHK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전하, 그렇다면 일본과 진행 중인 380억 달러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왕세자께서는 주저없이 대답하셨습니다. 돈으로 역사의 정의를 살 수 있다고 믿는 그 나라에 전해주시오. 사우디아라비아의 존엄은 380억 달러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나는 사우디 왕실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그 말을 들은 NHK 기자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20분 후 왕궁 비서실에 전화가 울렸고 발신지는 워싱턴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스피커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칼리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세계 최강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해? 당장 그 발언을 철회하게. 그렇지 않으면 양국 관계에 심각한 후과가 있을 걸세. 왕세자 전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차분한 한마디만 남기셨습니다. 대통령, 미국이 우리를 위해 사막을 걸어준 적이 있습니까? 미국이 우리 아이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습니까? 미국이 우리 편에 서기 위해 380억 달러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은 그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그 말을 끝으로 왕세자 전하께서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 순간 비서실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세계 초강대국 대통령의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 이는 외교사에서 거의 들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세자의 얼굴에는 한 치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BBC의 수석 논평가는 생방송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외교사가 다시 쓰인 날입니다. 미사일과 달러로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강대국들의 오만이 진심과 도의로 무장한 대한민국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저는 텅 빈 프레스센터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90m짜리 레드카펫을 밟는 나라가 15m짜리 레드카펫을 밟는 나라보다 위대하다고 믿었습니다. 미사일을 파는 나라가 커피콩을 나눠주는 나라보다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국가는 폭탄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폭탄이 떨어질 때 곁을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국가는 380억 달러짜리 청구서를 내미는 나라가 아니라 22%의 가능성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나라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국가는 명령을 내리는 나라가 아니라 먼저 아살라무 알라이쿰이라고 말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서열 17위, 레드카펫 15m, 의정관 1명. 하지만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 나라의 진짜 서열을 결정하는 것은 레드카펫의 길이가 아니라 진심의 깊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1등이었었습니다. 단지 제가 그 사실을 깨닫는데 28년이 걸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외교 비사가 아니라 인류의 가치에 대한 수업입니다. 진정한 힘은 탄두의 숫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정직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진정한 부는 석유 배럴수나 수십억 달러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행동으로 얻는 신뢰를 통해 얻어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형제에는 계약서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추운 밤에 인간의 온기로 뭉쳐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계산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진심 어린 선행 하나가 산더미 같은 황금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인격이야말로 결국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정한 가치를 지닌 화폐임을 증명합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GDP 순위표나 군사력 비교 도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쟁터에서 다른 나라 국민을 자신의 버스에 태운 건설 노동자의 등에 있고 괜찮다는 한마디를 위해 18시간을 날아온 의사의 손에 있으며 자신의 피를 다른 나라 아이의 몸에 수혈한 간호사의 팔뚝에 새겨져 있습니다. 모두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이 세상의 서열을 바꾸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이 글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세상에 알리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도 움직였다면 댓글에 3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자랑스럽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온전히 가질 자격이 있는 이름입니다.